네, 연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일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랜만에 네, 뵙고. 근데 그동안 그 사이에 또 시장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겨가지고 예,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거를 봤는데 너무 정말 조회수도 잘 나오고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어떤 이렇게 투자할 만 난다 좀 그런 네. 분위기로 가다가 또 금요일 날 그죠. 좀 네. 돌아섰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요일 날 또 전쟁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죠. 좀 좋지가 않은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전격적으로 또 예, 공격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금요일 시장은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렇지만 한 주 전체로 보면 어쨌든 코스피가 완전히 그냥 질주를 해가지고 단숨에 2,900포인트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그 효과로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다만 사실 이제 해외 대외적으로 보면 좋은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미중 무역 합의도 있었지만 그게 결과물이 그렇게 뭐 엄청 큰 부분은 아니었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쟁 리스크도 다시 커졌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해외 쪽 이슈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좀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도 보시면 이번 주에 관세 이슈도 있긴 있었지만 물가가 좀 안정된 모습도 좀 나왔고 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엄청 싸웠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좀 화해되면서 또 엔비디아라든가 미국의 반도체주는 또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에 여전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이스라엘 전쟁 이게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또 지금 어떤 사태가 좀 발생할지 지금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란의 반격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민간인 사상자도 생겼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시장에는 또 단기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어서 조금 변수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할 말이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첫 경제 관련 방문지로 증권거래소를 방문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거죠.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엄청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를 안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가더라도 집권 초기에는 안 가요. 항상 좀 이제 후순위죠, 후순위. 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는 부동산 정책이 항상 우선인데 네.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집권 초고 그다음에 첫 공식 행사 자리로 증권거래소를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다. 근데 그만큼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주식시장을 반드시 부양시키겠다. 그 의지를 보여줬고, 근데 간 것도 간 거지만 거기서 했던 이제 말들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게요. 일단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좀 벌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미국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만들겠다, 증권시장을. 그래서 거기에 중심이 증권시장이니까. 그래서 증권거래소를 본인이 방문한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밝힌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들의 자본 조달도 좀 쉽게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이 좀 부러웠던 게 미국 사람들은 그 퇴직연금에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퇴했을 때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그걸로 이제 생활비도 되고 노후 자금도 확보가 가능한데 맞아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주식시장이 거의 그냥 정체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주식이나 이런 거에 넣어가지고 노후 대비가 사실상 좀 어려운 시장 환경인데 이걸 좀 바꾸겠다. 그래서 우량주 장기 투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이제 어조로 말씀하셨죠. 그 주가 조작하면 폐가망신 시켜버리겠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액주주에 피해를 주면 그게 뭐 작전 세력이든 기업들도 마찬가지 경고를 한 거예요.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가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이게 갑자기 빈 껍데기가 돼버렸다. 이걸 이제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 상법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식시장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좀 분명하게 좀 밝혔기 때문에 취임 초기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이건 뭐 그냥 선심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의지대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지수 5,000포인트를 선언을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첫 방문지로 증권거래소로 갔다는 건 그렇게 하기 위한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도 그런 부분에 화답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굉장히 지금 대통령 정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외국에서도 그만큼 관심이 크겠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에 뭐 주식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3조 이상 사버렸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 의지가 의지로 그치지 않고 네. 정말로 현실로 이어졌으면 맞습니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의 협상 그리고 무역 합의까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느낌이에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게 그러니까 합의된 건 좋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 자체는 좋은데 중국은 연구자석 포함한 모든 필수 히토류 자원을 다시 수출하기로 했고 미국은 지금 중국 학생들 지금 이제 유학 가는 거 미국 대학교 네. 요 규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관세율은 대중국 관세율이 55%,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게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율도 뭐 관세율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시 주석과 저는 중국 시장을 미국 무역에 개방하기 위해 협력을 할 거다. 양측 모두의 승리 아니냐. 좀 자화자찬을 했는데 시장은 그렇게 좀 좋게 생각 안 했던 게 이번 그 합의를 이끈 것까지는 좋은데 중국이 이긴 거 아닌가 네. 이런 분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히토류 수출을 6개월만 한 거예요. 그냥 기간을 딱 이제 제한시켜 버렸어요. 영구적으로 이거를 히토류 수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6개월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미국이 또 협상을 또 해야 돼요. 히토류 공급 안 되면 자동차도 만들기 어렵고 네. 전투기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이 표를 더 높은 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6개월마다 그럼 미국이 가서 또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도 이걸 합의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엔 더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예전과 다르게 좀 미국이 더 궁지에 몰린 거 아니냐 이런 좀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약간 실망했던 게 반도체 수출 규제를 좀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또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예, 첨단 반도체 수출은 안 하겠다. 이게 여전히 좀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는 했는데 딱히 뭐가 이렇게 뭐 엄청 기대할 만큼의 그래서 뭐 약간 그런 느낌? 뭐 구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다 뭐냐면 구두로만 한 거예요. 문서도 없어요. 그 시진핑과 트럼프가 8월에 서명을 하기로는 했대요. 근데 거기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알맹이가 쏙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번에 무역 협상은 일단 미중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중국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게 한 번 더 드러났고 그리고 구두 협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정말 구체성이 없다는 측면에선 단지 좀 불확실성만 해소됐지 높은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려운 합의였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그렇게 좀 좋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5월 소비자 물가도 볼게요. 이게 이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그동안 뭐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이게 기우다 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관세는 부과가 됐는데도 물가가 안정화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거 물가가 예상보다 낮으니까 사실 시장도 그래서 좋게 반응을 했어요. 물가 낮으니까 왜냐면 걱정했잖아요. 관세가 2.4에서 이제 미국의 전체 실효 관세율이 한 14%까지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5월에는 관세가 한참 부과될 때니까. 근데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전월 대비 0.1%밖에 안 올랐고 예상이 0.2고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라 그러죠. 에너지와 식품 제외한. 요게 예상이 0.3이거든요. 전월 대비. 네. 근데 0.1%밖에 안 올랐어요.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다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일단 안도를 했죠. 물가 압력 낮으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하겠네. 이 기대감도 있었고 실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꺾여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 숨겨진 게 뭐냐면 일단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유가가 급락한 게 좀 영향을 좀 줬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갑자기 또 전쟁 나가지고 국제유가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금 오히려 국제유가가 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5월까지는 유가가 낮았잖아요, 사실. 그러면 6월, 7월로 지금 이제 6월로 갈수록은 지금 국제유가 급등하니까 이걸 반영하면 6월 물가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고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그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안 한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있겠죠. 트럼프가 하지 말란 것도 있었고 그 소비자들이 관세 때문에 본인 이제 경제 활동에도 좀 약간 뭔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소비를 안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관세율이요. 지금 보편 관세가 10%인데 이게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협상에 따라 또 바뀌잖아요. 뭐 25%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를 5로 낮출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기업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죠? 협상 결과를 모르니까 이게 최종 관세도 아닌데 기업들이 그냥 무턱대고 가격을 인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한 번 올리면 또 내릴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경영 계획 짜기가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몇 달은 더 보자. 가격이 올라갔어도 일단 우리가 감당하자. 지켜보자, 예, 일단은. 감당하고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가격 안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좀 반영된 건데 반대로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관세가 확정이 되면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이런 선택도 하겠죠. 아, 그냥 내가 감당하겠다. 소비자들 피해가니까 가격 네, 안 올리고 네. 우리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러면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 박수는 쳐주겠지만 기업들은 이 세상에 그 공짜로 장사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해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용 줄이고 비용을 쥐어 짜버리겠죠. 투자도 안 하고 그럼 그게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돼요 또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가가 낮아졌다고 이거를 환영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스며 있는 거는 되게 경기 침체가 또 올 수 있는 좀 약간 무서운 점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직 시장은 이제 몇 달은 더 봐야 되니까 이제 물가 안정된 거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은 하지만 결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긴 좀 위험이 어렵다. 도사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 물가 상승의 안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은 이제 금요일 날 진짜 지정학적 네, 리스크를 맞습니다. 확실히 짚어보고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다시 불거지면서 유가 그리고 금 다시 상승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미리 좀 예고를 했던 게 전쟁까지는 아닌데 이라크 주재 미국 이제 대사관 직원들을 뭐 철수시키고 뭔가 좀 조짐은 있긴 있었어요. 갑자기 철수시킨다는 건 뭔가 전쟁의 낌새를 네. 차린 거죠. 그리고 이란과 핵 협상도 잘 안 될 거라고 넌지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아마 공격할 거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버린 거죠. 이란에 대해서.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제 공습으로 지금 이제 유가가 지금 국제 유가가 $50대까지 좀 빠졌다가 지금 이번에 급등하면서 $70 이상으로 지금 급등을 해버린 상태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유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3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국제 유가가 엄청 올랐는데 JP 모건도 이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국제 유가 다시 $120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나리오 그냥 전면전이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완전 최악이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에 경고했거든요. 전쟁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을 그냥 완전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제유가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제일 지금 리스크가 물가 튀는 건데 유가가 낮아져야 이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이 시나리오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주는 걸 그럼 결국 이렇게 물가 오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진 이유 중에 하나도 물가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물가 못 잡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기 관세 정책도 추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나겠네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경고를 했거든요. 이스라엘한테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말을 안 들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래갈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수습은 되겠지만 어쨌든 전면적으로 공습을 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제 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란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유가는 불확실성 반영하고 또 주식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미국도 한국도.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의 흐름이 나오니까 어쨌든 그 누구한테도 좋을 수 없는 지금 시나리오가 펼쳐져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간 이어지기보다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졌기 때문에 수습하려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좀 조정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최소 1, 2주 정도는 좀 불편한 이슈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은 조금 약간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또 약간의 관망기를 가져야 되나요? 근데 저는 국내 증시가 최근에 오른 게 해외 이슈로 오른 게 아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신정부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같이 빠지긴 해요. 이게 빌미가 돼서.
빠지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가 뭐 해외 이슈가 좋아서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흔들린다면 사실 저는 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엄청 파셨어요. 오르는 기간에.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좀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뭐 내려온다면 뭐 그 자체로 또 좋은 기회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그 국장은 안 본다 이런 분들도 봐야 돼? 약간 이렇게 지금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이거 국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속아왔잖아요. 사실 그동안 오르면 다시 빠져버리고 막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상승은 좀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상승은 다르다. 기회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미증시에서 거의 반도체가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엔비디아 실적의 AI 성장 이게 거의 증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빅테크 투자 지수 계속되고 있고, 오라클의 실적도 기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오라클 실적은 의미가 뭔가요? 오라클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죠. 이제 미국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오라클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라클이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랑 계약을 맺으면서 상당히 이제 성장할 걸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내용은 구글한테도 뭐 제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클라우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이유는 결국 AI 때문이죠. AI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흔히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어떤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AI 때문에 오라클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거는 이제 스토리죠. 네. 스토리고, 그래서 올라요. 사실 주가라는 게 그것 때문에 내러티브로 오르는데, 그 뒤에 반드시 뒷받침이 될 게 숫자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AI로 돈 버는 거 맞아? 이게 검증 안 되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실적, 소위 네. 말하는 그러니까 숫자. 엔비디아가 버티잖아요. 굉장히 좋은 게 그것 때문에. 근데 오라클은 그걸 기대 이상의 숫자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클라우드 매출 가이던스가 내년에 또 4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을 했고, 이번에도 올해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률이 70% 이상.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지금 높은 성장이 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예상한 것도 맞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높은 성장이 나오니까 완전히 환호를 했죠. 그래서 당일 그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13%나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AI 기업들한테 다 좋은 뉴스죠. AI의 대표 기업이 AI로 이렇게 돈 버는 걸 보여주니까 아, 이건 진짜 가짜가 아니구나.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무려 47개나 더 짓겠대요. 이건 엔비디아한테 너무 좋은 소식이죠, 사실.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괜히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다른 건 몰라도 미국의 AI는 우리가 뭐 진짜 예상보다 훨씬 좋은 흐름이 아직까지는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만큼 AI 반도체 수요가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제 의미를 좀 담고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좀 약간 희생하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영원히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만약에 투자를 좀 줄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AI도 일부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이어진다 이 생각보다 어느 시점에서, 이게 아마 가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요. 가을 정도 돼서 만약에 투자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냥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보다도 항상 일정 부분은 좀 경계감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오라클 때문에 흥분하기보다는, 이건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네. 좋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기업이 우리 좀 클라우드나 AI 지출 조금 좀 둔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 굉장히 또 반대로 갈 수 있어요. 흔들리겠죠. 네, 그래서 그 점은 반드시 꼭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얘기 나오니까 원전 얘기도 해볼게요.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고 미국도 요즘 가장 뜨거운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결국은 AI를 위한 전력 대안으로 이제 원전이 급부상하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세계은행에서 66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 투자 금지 조치 해제했다면서, 요거 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금지가 됐었는데 네. 해제가 됐고, 그러면 원전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보고서 하나 소개시켜드린 게 원전 보고서였는데, KB증권에 나온 보고서인데 되게 바라보는 관점이 뭐 되게 좀 독특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맞았죠. 그분 의견이 원전이 정말 주도주가 완전히 이번 주에 좀 돼버렸는데, 네.
결국 원전이 안보죠. 안보 관점이 돼버렸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원전을 그동안은 사실 원전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되게 뜨거웠잖아요. 뭐 후쿠시마 사고도 있었고, 맞아요. 아 원전이 뭐 탄소 배출도 없고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면 그건 좋은데 사고 나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찬반 논쟁이 있었고, 유럽이 특히 탈원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많은 국가, 심지어 독일마저도 탈원전을 폐지시켜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정하는 분위기로 점점 바뀌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네. 원전에 대해. 근데 세계은행도 결국엔 이제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세계은행이 지난 66년 동안 원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은행을 통해서는 원전 이제 자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사실 실제로는 세계은행이 이제 1959년부터 중단했는데 공식적으로 금지한 건 2013년부터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후쿠시마 2011년 터지고 나서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했지만, 근데 그 전에도 이 원전에 관한 자금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철회시켜 버렸대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한 뭐 국가가 있다면 자금을 대주겠다는 얘기죠. 세계은행 예,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은 이게. 원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리고 사실 뭐 미국, 프랑스, 가나 같은 기업들 20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하겠다. 뭐 한두 개 국가가 아니고, 또 요즘에 SMR이라 그러죠. 소형 모듈 원자로도 계속 집중을 하겠다. 근데 이 이유는 결국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원전을 사용하지 않고는 24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그 전력을 공급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뭐 태양광과 풍력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AI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가장 큰 대안으로 어쨌든 원전이 좀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걸 이제 세계은행도 인정을 해버렸다. 그리고 이 원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이제 한국이 계속 거론이 되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제 주의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이 너무 뜨거워요. 정말 엄청나게 올랐는데, 다만 원전이 이게 시공 들어가고 상용, 그러니까 SMR도 상용화가 2030년이고요. 그 다음에 원전으로 이게 숫자까지 잡히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대형 원전 만드는데 최소 10년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긴 기간이 드는데 주가는 너무 단기간에 빨리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라클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와 이게 그 항상 내러티브가 항상 같이 가줘야 되는데, 원전은 숫자 나오는 게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내러티브가 너무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끝났다가 아닙니다. 원전은 저도 주도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한 번씩은 휘청일 때가 올 거예요. 이 숫자가 안 맞아버리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휘청일 때가 저는 기회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원전이 대세니까 나 이제 원전 사겠다 이러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온다. 그리고 원전주가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은 일부는 덜어내도 된다. 다만 아직 갈 길은 머니까 기본적으로는 중장기로 꾸준히 갖고 가시되 일부를 덜어내고 그렇게 흔들릴 때 또 한번 재매수 타이밍도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전의 재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중에서 이 좋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주목하시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다음 주에도 조금 이제 연결될 거로 좀 보는 거는
일단 이제 전선 관련주들 계속 좀 좋을 거예요. 그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이제 전선이죠. 고전압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좋았지만 조금 더 강세 흐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도 이제 신작 게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PC나 뭐 아니면 또 중국 쪽에 이제 진출한 그 게임들의 성과가 좀 괜찮기 때문에 더 분위기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보안 쪽도 계속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인데, 저번에 사실 또 SK텔레콤 뭐 해킹도 있었고, 이번에 또 예스24 거기 홈페이지가 난리가 그렇죠. 나가지고 계속 지금 이게 해킹 이슈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주도 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선 게임, 보안 업종 한번 계속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 게임 보안 업종까지. 네. 그리고 여미사님께서 선정해 주신 이번 주의 보고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이제 보고서인데요.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연구원님이 제목이요, 수상한 마스크팩 중국 수출이에요. 제목이. 근데 이게 마스크팩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정말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정말 호황일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출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중국 회사도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수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미국 수출로 인해서 마스크팩 수출이 상당히 작년에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메디힐, 바이오던스, APR 이런 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했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마스크팩 수출의 미국 비중이 41%. 옛날엔 거의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비중이 많이 낮아졌는데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중국의 어떤 이제 마스크팩 수출 자체가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중국 마스크팩 수출이 무려 142%나 또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 뭐가 있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보신 거죠. 근데 이게 중국에서 뭐 이게 뚜렷하게 뭐가 나온 건 아니고, 새로운 채널이 생긴 게 또 아니고, 옛날에 그 중국의 바이어들이 갑자기 물량을 늘리고 있대요. 옛날에 이제 주문 주던 쪽에서 안 주다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기존 바이어로부터 주문이 증가했다는 건 중국 내부에서 혹시 이게 한알령이 좀 해제돼서 이제 한국 수요가 좀 느는 거 아닌가. 그럼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수상한 예. 얘기가. 명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중국 화장품 수출이 안 되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거는 결국 한알령 해제가 이미 우리가 모르지만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증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마스크팩 만드는 전문 이제 ODM, 화장품 ODM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제닉인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수출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또 국내에서 코스맥스 유명하죠. 요 기업도 있고, 한국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대중국 마스크팩 수출이 조금씩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모멘텀은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긴가민가해요. 진짜 중국 살아나나? 미국은 믿지만 중국 화장품 수출이 좋아지는 거 맞나? 약간 이제 의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마스크팩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거 보면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좀 달라졌고, 또 올해 시진핑 주석이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전화통화에서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이펙. 예,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올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 모멘텀은 일회성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화장품 비중 높았던 기업들 잘 살펴보시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이잖아요. 대형사들. 이런 쪽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표도 계속 화장품 투자하신 분들도 계속 좀 한번 지표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니까 수상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걸로 바뀔 때, 예. 그때는 정말로 이제 좀 더 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게 진짜 이어지나에 대한 의심은 아직은 있으니까. 있지만, 근데 가능성은 이제 높게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기조는 여전히 희망적인 게 좀 더 많고 호재에 네. 민감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희 또 일요일 순서에 또 할 말 많은 여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JP모건에서는 코스피 3,200을 목표 지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또 상향을 했는지. 코스피를 굉장히 지금 좋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가장 큰 건 결국 상법 개정이에요. 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남아있지만 이것마저 잘 된다면
증시에 당연히 우호적이고,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얘기대로 진짜 5천 갈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어요. 3천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5천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예, 굳이 3천 갈 거면 내가 지금 왜 하냐 이거죠.